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이 현명한 대처 방법. 임차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을 팔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팔 때에는 임대차에게 집을 팔 때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를 임대인,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이실을 승계 취득하는 거죠. 또는 이럴 때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임대인한테 계약한 거지 새로운 소유자하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 그건 임대인의 배신적 행위라고 하죠. 나는 임대인하고 계약했는데 내 동의 없이 집을 팔어? 그러한 계약의 임대인 배신적 행위를 이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강이 남았는데 그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도 그런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팔 때 임차인은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을 승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그리고 이제 Q&A로 알아보는 사례가 한 15개 사례를 갖고 우리가 이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대 임차인이 현명한 대처 방법. 기존 세입자들은 이제 계약 개시 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 동안 주거의 안정을, 왜냐면 2년은 종전의 계약 기간이고 2년은 추가로 계약 개시 청구를 해서 2년에서 4년 동안을 보호받아가지고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준 거죠. 이번 법이 임대차 3법의 주거 안점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제도만큼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은 전세 물건이 품귀로 폭등한 보증금을 감당해야 한다. 즉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4년 이후에는. 그래서 4년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현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4년 후에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럴 때 보증금 증액을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종전의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다른 하나는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위치에 있고 전세 시세와 차이가 없다면 직접 내 집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가 직접 임대인이 되는 방법이죠. 이제 여러분도 내가 집주인이 되는 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르죠. 이 소수의 혹자들은 집값이 하락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주택 소유자들은 이 주택 하나가 자기 전 재산인 사람도 많습니다. 주택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가격을 저감해서 팔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르는 주택을 사서 실거주하면서 일가구 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가 있다면,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까지 볼 수 있다면 이 오른 만큼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면 부족한 연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내 집 하나 갖고, 내 집 하나만 갖고도, 제 지인이 송파구에서 한 8년 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얼마에 분양받았냐면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죠. 근데 8년 후에는 그것이 한 8억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15억까지만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왜 빚을 져서 분양을 받느냐? 집값은 하락된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집을 안 샀고 그 지인만 집을 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오른 만큼은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갭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처하는가.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어야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지만 이것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으로 바뀌어가지고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법으로는 뭐 내역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내역증명 같은 경우는 우편 송달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없으면 송달이 안 되죠. 그리고 내용증명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카톡을 보낸다든가 또는 핸드폰 통화 녹음을 녹취해 가지고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통화하는 이제 그 사장님, 임대인이 이제 제가 호칭으로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호칭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계약 기간이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데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더 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고 2개월이 지났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 후에 또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1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계약갱신하면 된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또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임대차 개정법은 임대차 계약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를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묵시적 갱신된 것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 되는 거죠. 법무부의 해석이죠. 자,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임대하는 경우라도 보증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협의해서 증액해야 한다는 거. 이 5%의 증액은 임차인이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증액하는 것인데 반해서 계약갱신 청구는 임대인이 반드시 올려줘야 된다는 거. 즉 증액이 5%가 협의가 안 되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즉 뭐냐면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주택임대차법의 특별법으로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강행규정은 일반 채권계약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무효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5% 증액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 되고 임차인이 협의를 안 해주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판단을 구해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면 5% 정도는 증액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가야 된다. 이 보증과 월세가 있는 월세가 계약이라면 2개월치 이상에 해당되는 월세를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2개월치 이상의 차임을, 예를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3개월치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이지. 상가 같은 경우 10년이라도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치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3개월치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이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명도소송에서 집주인과 집주인 본인 또는 집주인 존비속이 입주하는 걸 갖다가 이 법원에서 이 판사님한테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을 거부할 수 없고 명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명도소송이 이제 기각되겠죠. 판결이 패소하겠죠.
이미 임차인이 이래 계약갱 이청권을 사용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당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재임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갱 이청권만 믿고 임대인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 만료 즉시 이사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 이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 지나고 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주택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된다. 그랬을 때 임대인하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함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 신청권이 만능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능. 자,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팔 때, 이럴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기간에 임대인이 주택을 팔 때에는 우리가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라고 하죠. 역행위라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매매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도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내 선순위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되면 대항 요구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확정일자로 또는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고 배당 요구해서 순차 배당을 받고, 미배당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미배당 같은 경우는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팔 때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을 새로운 주택에 제3자에게 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행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임대차 기간이 6개월이 남아있거나 2달 이상 남아있을 때에 계약 해지를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집이 팔릴 때 6개월 이상 남았다면 그 현재 임대인, 즉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집을 산 새로운 사람, 즉 임대인이 지를 그대로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도 새로운 입주하는 사람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내가 임차물을 살고 있는 그 주택에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실입주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샀다. 그럴 때 임차인은 이제 그 계약갱신 거부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실입주라는 목적이라면. 물론 그게 안 된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명도소송,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판결이 난다면 임차인은 그 명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이 될 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전부터 2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대인이 집을 제3자에게 팔겠다고 하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내가 나가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매도인이 새로운 이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서 작성했는데 2달이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번복해서 나는 계속 살겠다,
나는 계약 갱신 청구는 2년 더 살겠다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걸 갖고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거는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손해배상 관계가 있는 거지. 매수인은 그런 게.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하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는데 그 계약갱신권이 우선하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별개란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를 못하고 매도인은 매매계획이 해제로 인해 가지고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가 임대인이 매수자와 계약을 하는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고 매매계획 무산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진다. 이렇다 해도 이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물건이 매매계약에 이루어져서 지는 상태라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할 걸 알고 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도 적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면서 매도인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도인에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직접 작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매도인이 계약 청구 행사하지 않기로 해서 그를 신뢰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번복하여 매도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과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퇴거 확인서를 갖다가 이 작성한 경우라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전등기 후 위 약속 기간에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라는 거죠. 판단인 거죠. 자, 이번에는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 사례를 한 15개 정도 가지고 우리가 총 16가지네. 16가지를 갖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초 계약한 지 5년이 지났고 계속해서 무기적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해서 총 8년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2년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왜냐면 이게 최초 계약한 지 5년이니까 1년을 더 살고 나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8년이 되는 거죠. 계약은 2년이니까 요 5년 됐으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죠. 그러니까 총 6년이고 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8년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계속 집을 보여주고 있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처하면 될까요? 본인은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만 보호하고 만료시 이사가랍니다. 이거는 임대차 계약권은 채권계약이고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법에서 보호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 사법인 민법하고 이 다툼이 생길 때 항상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임차인이 보호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나가는 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 사례를 보면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집주인 그 A씨와 세입자 B씨는 계약을 만료를 석 달을 앞두고 2020년 7월 보증금을 9,500원을 증액하로 재계약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집주인하고 그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계약 만료 2달 전이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될 때면은 다투면은 이 5%를 초과돼서 계약을 갱신을 했던 그 계약이 유효하냐, 아니면 5% 내에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한 게 유효하냐, 이런 다툼이죠. 왜냐면 9,500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유효로 하고 또다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 판결 내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종전에 계약한 걸 유효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2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유효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5%를 이내로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현명한 답변을 상담을 해준 사례입니다. 이번엔
계약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경우 언제까지 계약 개시 요건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 30일인 경우는 2달 전이니까 2020년 7월 29일 24시까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도달해야 합니다. 의사 통달 방법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핸드폰 통화 내역, 녹취록 또는 카톡 내용 인명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핸드폰 통화나 통화 녹취록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상대방이 통지됐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를 한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질문사, 임차인이 총 몇 회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런 경우는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 그러니까 총 2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법 시행 당시 이미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인이 거주한 경우라도 또다시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2년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년을 총 살 수가 있다는 것. 자,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 요구권 행사를 볼 수 있는지.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계약 갱신 청구를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다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고, 그러니까 종료 후 실입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이제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임대차 계약 쓰기 전에, 최초 임대차 계약, 즉 2년 전에 작성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특이하게 적어놨다 하면은 어차피 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도 이제 임대인이 실입주를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아예 2년 전에 이런 내용을 했다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 다툼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내가 입주할 거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했을 때 임대인이 2년 후에 입주할 목적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반드시 특이하게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좋죠. 이런 내용들을 넣지 말고 그냥 계약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 사이에는 내가 이사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번복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을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위 해지 계약의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통지를 받는다면 한결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는 이렇게 무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권이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계약 해지 효력은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임대인에게 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더라도
언제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율이 생긴다. 참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계약 갱신을 통지를 했다는 자들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그런 상태도 묵시적 갱신 같이 해석을 한다는 건 참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약 갱신을 했다는 건 계약을 다시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태도 이런 부분을 어쨌든 법은 계약갱신 행사를 청구를 해서 2년을 보호받지만 그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럴 때 임대인은 보증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이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10번.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석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어떤가?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입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살다가 또는 1년 살다가 새로운 임대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임차인이 알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참 문제가 많은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 이 대상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다툼이 생기겠지만 그런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죠. 임대인이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 공실로 비워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서 이건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실거주 의사가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다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고 주택을 공실로 행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 23 제5항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갱신 시 임대료 상한선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5%의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임대료가 5%를 갖다가 임차인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받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기존 차임 5%에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택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 걸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5번째. 이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살펴보면은 자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이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죠. 저번에 보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좀 전에 그랬죠. 왜냐면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과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임대차 보증금을 9,500을 증액을 하기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되니까 임차인이 돌변해가지고 5%를 증가해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 이 법은 유효하고 또다시 임차인은 2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개정이 되기 전에 미리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5%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계약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해서 2년을 더 살 것인지 이거는 임차인이 판단해야 될 것이죠. 어쨌든 임차인이
미리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정액한 걸 갖고 계약개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즉 6개월 전부터 2달 전에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면 5% 초과되는 건 무효가 됩니다. 5% 범위에서 징역밖에 안 나오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이제 2년 살았다 하면 또다시 2년을 5%에 초과하지 않는 법원에서 정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개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3강을 알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의미와 그리고 시행 후 영향 또는 이제 임대차 3법 시대의 임대인이 현명한 대처 방법 또는 임차인이 현명한 대처 방법을 강의해야 된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계약서 작성 위반하는 상가 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을 제가 해서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받고 요즘에 최근에 다툼이 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들은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임대차 3법을 강의함으로써 이 책의 완결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임대차 3법에 의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임대차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다든가 다툼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전처럼 보고 쓰고 싶다 하면 계약서 작성의 비밀. 또 상가가 문제있다면 상가 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230을 보면 되고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또는 이제 그 토지, 농지 이런 걸 임대차에 관한 Q&A 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때 남한테 몰라서 속고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현명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책도 한 번씩 봐둘 필요가 있다. 자, 이거로 이번 임대차 3법 시대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